여러분 혹시 삼국지 알고 계신가요? 그럼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총나라를 망하게 한 사람 누구로 알고 계십니까? 조조? 사마의? 아니면 위나라의 명장 등의 일까요? 안타깝지만 정답은 관우입니다. 에? 이게 무슨 되지도 않는 얘기야? 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 계시죠? 충과 의의 상징, 죽어서 무신이 된 그 관우가 자기 나라를 망친 장본인이라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 하실 수 있겠지만 안타깝게도 증거가 있습니다. 1700년 전 사관이 직접 적어놓은 한 줄의 문장. 삼국지를 쓴 역사가 진수. 그가 관우전 마지막에 남긴 평가에 적힌 4글자가 있습니다. 강이작응. 굳세지만 스스로를 뽐냈다. 그리고 진수는 바로 뒤에 한마디를 덧붙였지요. 이로써 단점이 그를 패망에 이르게 하였으니 이치의 떳떳함이다. 이치의 떳떳함. 당연한 결과였다는 겁니다. 천하의 무신이 죽은 게 당연한 결과였다고 진수는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럼 그는 무엇을 보고 관우에 대해 이렇게 적었을까요? 여기서 잠깐 한 장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서기 219년 가을 중국 대륙의 한복판, 관우가 적장우금의 3만 대군을 통째로 강물에 수장시킨 직후입니다. 당시 그 충격은 천하의 조조가 수도를 버리고 도망갈 생각을 진지하게 할 정도로 컸습니다. 황제를 모시고 있던 수도를 관우 한 사람이 무서워서 중국 역사 전체를 통틀어 단 한 사람의 장수 때문에 황제를 피난시키게 만든 사례는 거의 없죠. 관우의 인생 최고 정점이라 보아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이때, 남쪽 오나라의 군주 손권 이 사신을 보내옵니다. 한 가지 제안을 들고서요. 그런데 관우는 그 사신에게 다시는 입에 담을 수 없는 모욕을 퍼붓고 돌려보내버립니다. 6개월 뒤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채 촉의 멸망과 그날 사신을 돌려보내며 관우가 던진 그 말이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는지, 그래서 6개월 뒤 관우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삼국지에 나오는 인물들 중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인물 한 명 댓글로 남겨주시고 지금부터 이 영웅을 무너뜨린 것의 정체가 무엇이었는지 함께 만나보러 가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풀어가기 전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대체 관우는 어떤 사람이었길래 그 누구도 그를 막지 못했을까요? 천하의 조조도 어쩌지 못했고 동맹국 손권도 함부로 건드리지 못했고 심지어 자기 편 안에서도 그를 말리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보통 한 조직 안에 저렇게 위험한 폭주기관차가 있으면 누군가는 브레이크를 걸어야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총나라에서는 아무도 그러지 못했어요. 아니, 못한 게 아니라 안 했습니다. 그 이유를 알면 뒤에 벌어질 모든 비극이 한 줄로 설명됩니다. 먼저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장면부터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도원결의 복숭아꽃 흩날리는 정원에서 유비, 관우, 장비 세 사람이 무릎을 꿇고 하늘에 맹세하는 그 장면. 같은 해, 같은 달, 같은 날에 태어나지는 않았으나 같은 해, 같은 달, 같은 날에 죽기를 원하노라. 가슴 뭉클하시죠?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 장면은 정사 삼국지에는 단 한 줄도 나오지 않습니다. 도원결의는 1300년 뒤 명나라 때 나관중이 쓴 삼국지연에 나오는 소설 속 문장이에요.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정사에는 흔적도 없던 장면이 어느 날 갑자기 소설가의 펜 끝에서 쓰여지고 그게 너무 멋있어서 이후 사람들은 진짜 있었던 일이라고 착각하게 되는 거죠. 그럼 정세는 뭐라고 적혀 있을까요? 진수는 이렇게 짧게 적었습니다. 유비는 관우, 장비와 한 침상에서 잠을 잤고 은혜와 정이 형제와 같았다. 한 침상에서 잤다. 이게 전부예요. 형제의 의를 맺었다는 표현도 없고 맹세도 없었어요. 그저 한 침대에서 같이 잤다는 한 줄. 그런데 이 한 줄이 도원결의보다 어쩌면 더 무서운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군주와 신하가 한 침상에서 잡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단순히 사이가 좋다는 게 아니에요. 유비는 관우와 장비를 자기 옆에서 한순간도 떨어뜨리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왜요? 이 두 사람을 잃으면 자기도 끝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당시 유비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황실의 먼 친척이라고는 하지만 실상은 돗자리 짜서 팔던 가난한 청년이었습니다. 가진 거라곤 야망 하나뿐이었어요. 그런데 그 옆에 천하무적의 무력을 가진 두 사람이 붙어줬다? 이건 그냥 친구가 아니에요. 세 사람은 한 솥밥을 먹고 한 이불을 덮고 한 운명을 함께 짊어진 식구였습니다. 옛말에 동고동락이라 하지요. 같은 고생을 하고 같은 즐거움을 나누는 사이.
유비, 관우, 장비 세 사람이 딱 그 사이였던 거죠. 이런 관계에서 관우의 위치가 어땠을지 짐작이 가시죠. 단순한 부하가 아니에요. 유비에게 관우는 부하이기 이전의 형제였고 형제이기 이전의 자기 자신의 절반이었습니다. 그래서 관우가 무슨 짓을 해도 유비는 못 본 척했습니다. 못 본 척한 게 아니라 견제할 생각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자기 오른팔이 휘두르는 칼을 어떻게 자기 왼손으로 막겠습니까? 이게 첫 번째 토양입니다. 군주가 견제하지 않는 권력. 견제받지 않는 인간이 어떻게 되는지는 동서고금의 역사가 똑같이 증언하죠.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관우 본인의 성격이요. 관우전을 보면 흥미로운 기록이 2개 나옵니다. 첫 번째, 서기 214년 서량의 맹장 마초가 유비에게 항복해 옵니다. 천하의 명장이 합류했다는 소식에 다들 환영하는데 유독 관우는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서 멀리 형주에서 군사 제갈량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마초의 재주가 누구와 비교될 만한가? 이 한 줄에 관우의 속내가 다 들어있어요. 쉽게 풀어보면 이런 겁니다. 새로 들어온 그 친구 나만큼 잘하나? 나랑 비교하면 어느 정도야? 천하의 무신, 천하의 관우가요. 이미 50줄을 훌쩍 넘긴 머리가 희끗희끗한 노장이 말입니다. 후배 한 명 들어왔다고 멀리 떨어진 동료에게 굳이 편지를 써서 걔 나보다 잘하냐? 하고 물어본 거예요. 제갈량이 이 편지를 받고 얼마나 난감했을까요? 답을 잘못 쓰면 관우가 토라질 게 뻔하거든요. 그래서 머리를 굴려서 이렇게 답장을 보냅니다. 마초는 일세의 호걸이지만 미염공, 그러니까 수염이 아름다운 그대의 전륜함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관우의 별명이 미염공이었어요. 수염이 아름다운 분, 명백히 비위를 맞춰주는 답장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입니다. 관우는 이 편지를 받고 너무 기뻐서 빈객들을 모아놓고 자랑하며 돌려 읽혔다고 합니다. 상상이 가십니까? 반백살의 노장이 사람들 모아놓고 이거 봐, 제갈 군사가 나를 이렇게 평가했어 하면서 편지를 돌려본 거예요. 인정 욕구가 이렇게나 강했던 사람이었다는 건 저도 조사를 하면서 새롭게 안 사실이었습니다. 두 번째 기록에는 그의 성격을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관우는 병졸들에게는 잘 대해주었으나 사대부에게는 거만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가 통치하던 형주는 사대부, 즉 글 읽는 지식인 계층이 행정을 굴리는 땅이었어요. 군대만으로 나라가 굴러갑니까? 세금 걷고 행정 돌리고 문서 처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관우는 그 사람들을 모조리 무시했어요. 본인 휘하의 부하 직원들, 자기 직속 군수 담당 미방과 사인까지도요. 자, 이제 그림이 보이시죠? 한쪽에는 견제할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절대 권력, 다른 한쪽에는 자기보다 잘난 사람을 견디지 못하고 아랫사람을 깔보는 성격. 이 두 가지가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폭탄이 됩니다. 시한이 정해진 폭탄, 그리고 그 폭탄의 카운트다운이 219년 가을에 시작됩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릴 장면은 관우라는 사람이 왜 1700년 동안 신으로 추앙받았는지를 단 한 번에 이해시켜주는 장면입니다. 앞 이야기에서 그의 인간적 결함을 짚었지만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결함만 있는 사람이었다면 진수가 그를 만인지적 만명을 대적할 만한 호걸이라고 적지 않았을 거예요. 진수는 같은 글에서 그의 단점도 적었지만 그의 위대함은 그보다 훨씬 길게 적었습니다. 어떤 위대함이었는지 한번 보시죠. 219년 7월, 관우는 자신의 본거지인 형주에서 군대를 일으켜 북쪽으로 진격합니다. 목표는 조조의 영역 한복판에 있는 군사 요충지 번성. 이 도시를 함락시키면 조조의 수도가 코앞이에요. 천하의 운명이 갈리는 한 수였습니다. 조조도 가만히 있지 않았죠. 자기 휘하 최고의 명장 중 한 명인 우금을 보냅니다. 우금이 누구냐? 조조 밑에서 30년 넘게 굴러 위엄과 절도가 있는 명장이라 불리던 사람. 거느린 병력만 7군, 무려 3만 명이었습니다. 당시 기준으로 한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규모였어요. 여기서 관우가 한 일을 보십시오. 관우는 우금의 3만 대군과 정면으로 부딪히지 않았어요. 대신 하늘을 봤습니다. 8월 가을 장마철. 한수의 수위가 점점 올라가고 있었어요. 관우는 이 흐름을 정확히 읽어냅니다. 그리고 며칠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그날이 옵니다. 한수가 폭우로 범람한 그 새벽, 3만 대군이 진을 친 평야지대가 단 하룻밤 사이에 거대한 호수로 변해버립니다. 갑옷을 입은 병사들이 물속에서 허우적거리고 말들은 익사하고 군량과 무기는 다 떠내려갑니다. 우금의 군대는 작은 언덕 몇 곳에 간신히 모여서 떨고 있을 뿐이었어요. 그 순간 강물 위에서 함선들이 나타납니다. 관우의 수군입니다. 그는 미리 배를 준비해놓고 있었던 거예요. 장마가 올 것을 알았고 그래서 보병이 아닌 수군으로 공격할 계획을 진작 세워뒀던 겁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1800년 전에 위성사진도 일기예보도 없던 시대에 한 사령관이 가을 장마의 시기와 강의 범람 패턴을 정확히 계산해서 작전을 짰다는 게요. 그것도 적군 3만 명을 통째로 수장시키는 규모로요. 우금은 결국 무릎을 꿇었습니다. 30년 군 생활의 마지막을 항복으로 끝낸 거예요. 우금이 정말 비겁해서 항복했을까요? 천만에요. 군대가 통째로 물에 잠겼는데 더 싸울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누구라도 항복했을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단 한 사람, 끝까지 저항한 자가 있었습니다. 우금의 부장 방덕. 그는 작은 배 위에서 화살이 다 떨어질 때까지 쏘다가 결국 사로잡혀 관우 앞에 끌려옵니다. 관우는 그의 용맹을 아껴서 항복을 권유했어요. 그러나 방덕은 내가 어찌 두 임금을 섬기겠느냐며 거절합니다. 결국 관우는 그를 참수합니다. 자, 이 한 번의 작전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조조군 최정계 3만 명이 통째로 증발했습니다. 우금은 포로가 됐고 방덕은 죽었어요. 번성을 지키던 조이는 성 안에 갇혀 매일 자살을 고민하는 처지가 됐고 화북 일대의 도적대들까지 관 장군 만세를 외치며 들고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네 글자는 삼국지의 기록은 이 순간을 단 네 글자로 정리합니다. 위진화하, 그 위세가 중국 전체를 진동시켰다. 역사의 기록이 사람을 평가할 때 이렇게 단정적인 표현을 쓰는 경우는 손에 꼽힙니다. 그 정도로 그의 존재감은 대단했던 거예요. 이때 당시 천하의 패권자 조조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아십니까? 신하들을 모아놓고 수도를 옮길지 진지하게 논의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조조가 어떤 사람입니까? 평생 수십 번의 전쟁을 치르면서 단 한 번도 도망갈 생각을 안 했던 사람이에요. 적벽대전에서 80만 대군이 무너졌을 때도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조조가 관우 한 사람 때문에 황제 모시고 수도를 옮길 생각을 한 거예요. 중국 4000년 역사를 통틀어 단 한 명의 장수가 천자를 피난시키게 만든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굳이 비유하자면 우리 역사에서 이순신 장군이 명량해전에서 일본 수군을 박살낸 그 순간의 충격, 어찌 보면 그것보다도 훨씬 큰 파장을 일으켰다고 봅니다. 한 사람이 천하의 균형을 통째로 흔든 순간이었으니까요. 자, 여러분이 219년 가을의 관우라면 이 순간 어떤 기분이셨겠습니까? 평생을 전쟁터에서 살아온 무인입니다. 황건적의 난 때부터 30년을 싸웠어요. 그동안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무게의 영광이 지금 자기 어깨 위에 얹혀 있습니다. 천하의 조조가 도망갈 생각을 하고 황제 주변 신하들이 자기 이름 앞에 떨고 있어요. 평생 유비의 의형제, 유비의 부하로만 불려온 그가 처음으로 자기 자신의 이름만으로 천하를 흔든 겁니다. 이 순간 그가 자신을 신이라고 착각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솔직히 그 자리에 그 누가 있었더라도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인간이라면 말이죠. 정점이라는 자리가 원래 사람을 취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진수의 강의자긍, 이 네 글자는 단순히 관우를 비난하는 말로 보기보단 정점에 선 인간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한 줄로 압축한 말에 가깝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바로 딱 그때쯤 남쪽에서 손권의 사신이 도착합니다. 지금부터 펼쳐질 이야기는 한 영웅이 자기 손으로 자기 무덤을 파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미리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부터 나올 관우의 선택들을 보시면서 어휴, 저 사람 진짜 답이 없네 라고 단정 짓지는 말아주세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각각의 선택에는 나름의 분명한 이유가 있었을 테고 다만 그 이유들이 하나하나 쌓이면서 결국 본인도 예상하지 못한 결말로 굴러간 거예요. 우리가 볼 건 비판적이거나 단죄의 시선이 아니라 한 인간이 어떻게 자기 자신에게 지는지의 기록입니다. 그럼 첫 번째 5판부터 가보시죠. 219년 가을, 관우가 우금의 3만 대군을 수장시키고 천하를 떨게 한 직후 남쪽에서 사신이 도착합니다. 동맹국 오나라의 군주 손권, 이 보낸 사신이었어요. 그가 가져온 제안은 이거였습니다. 우리 아들과 장군의 따님을 결혼시킵시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잠시 풀어보자면 정치에서 혼인이라는 건 단순한 결혼이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죠? 두 세력이 한 식구가 되겠다는 가장 강력한 동맹 선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고 손권은 지금 관우에게 우리 두 집안 피로 묶입시다 라고 손을 내민 거예요. 천하의 균형이 흔들리는 이 순간 오나라가 총나라 편에 확실히 서겠다는 신호였죠. 하지만 관우는 이 제안을 어떻게 받았을까요? 관우전의 기록은 짧고 매섭습니다. 관우가 그 사신을 욕보이고 혼인을 허락하지 않았다. 사신을 욕보였다. 단순히 거절한 게 아니라 외교사절을 모욕해서 돌려보냈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호랑이의 딸을 어찌 개의 자식에게 주겠느냐라는 말은 후대소설 삼국지연의의 각색이에요. 다만 정사가 전하는 그날의 분위기나 삼국지연의 속 그 문장이나 내용은 왠지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죠?
여기서 잠시 짚고 갈 게 있어요. 관우의 입장에서 이게 완전히 비합리적인 선택이었냐? 그건 또 아니에요. 당시 손권은 이미 형주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도 형주 일부를 무력으로 요구해서 분쟁이 있었어요. 관우 입장에서는 이자가 지금 동맹을 가장하고 우리 집안에 첩자를 심으려는 것 아니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손권은 이때 이미 형주 공격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관우가 본 그림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니었어요. 다만 대응 방식이 틀렸던 거죠. 여기서 정 의심스러우면 좀 더 고민해보겠다 하고 시간을 끌면 됩니다. 거절하더라도 내 딸이 아직 어려서 같은 외교적 거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관우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사신의 면전에서 모욕을 퍼붓고 쫓아냈어요. 손권의 자존심에 평생 지워지지 않을 칼자국을 낸 거예요. 그 자존심의 상처가 6개월 뒤 관우의 목을 베는 칼이 됩니다. 두 번째, 같은 시기 번성전선에서 또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우금의 3만 대군이 항복해왔잖아요. 그게 큰 승리이긴 한데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항복한 적군 3만 명을 먹여 살려야 했어요. 안 그러면 굶어서 폭동을 일으킬 테니까요. 결국 관우는 형주 후방에서 군량을 더 끌어와야 했고 그 책임자가 바로 직속 부하 미방과 쌓인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후방에서 사고가 터집니다. 한 기록에 따르면 군수 창고에 불이 나서 비축 물자가 타버렸다는 이야기도 있고 다른 기록에는 그저 보급이 제때 닿지 않았다고만 적혀 있어요. 진실이 뭐든 결과적으로 전선의 관우가 받아야 할 군량이 부족해진 건 사실이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솔직히 미방과 사인의 잘못이 있어요. 후방 책임자가 보급의 차질을 빚었으니까요. 다만 문제는 관우가 이 사태에 대해 보인 반응이었습니다. 정사 기록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관우가 말하길 돌아가면 마땅히 벌을 내리겠다 하니 미방과 사인이 모두 두려워하며 불안해했다. 자, 풀어보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전쟁 끝나고 형주 돌아가면 너희 2명 가만 안 둔다 였어요. 사령관이 후방 책임자에게 보내는 메시지로 이게 적절했을까요? 전쟁 중에 사령관이 부하를 다그치는 건 당연합니다. 빨리 보급을 보내라, 그러지 않으면 처벌하겠다 라고 압박하는 건 사령관으로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그 부분은 관우에게도 변호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압박을 어떻게 전달하느냐가 문제였어요. 관우는 미방사인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따로 만나서 지금 상황이 이렇다, 도와다오 하고 부탁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멀리서 한마디 던졌습니다. 돌아가면 죽여버리겠다. 여러분이 미방이라면 이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아, 내가 잘못했으니 더 열심히 해야겠다 보다는 어차피 돌아가면 죽을 거 어떻게 살 길을 찾지가 먼저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이게 진수가 정사 관우전에 적어둔 그 유명한 문장과 연결됩니다. 관우는 병졸들에게는 잘 대해주었으나 사대부에게는 거만했다. 관우는 평민 병사에게는 끝까지 자비로운 사령관이었어요. 역사의 기록 속에서 분명히 인정한 부분입니다. 다만 자기와 동급이거나 위치가 비슷한 사람에게는 부하라도 거칠게 굴었다는 거예요. 미방과 사이는 평민이 아니었습니다. 미방은 심지어 유비의 처남이었어요. 그런 사람에게도 관우는 인격적 배려 없이 명령만 던졌습니다. 세 번째, 비슷한 시기 동쪽 오나라에서 인사이동이 한 건 있었습니다. 형주 국경을 지키던 오나라 대도독 여몽이 병을 핑계로 물러나고 후임으로 무명에 가까운 젊은 장수가 부임합니다. 이름은 육손, 당시 30대 초중반 실전 경험도 거의 없는 무관이었어요. 관우는 이 인사 소식을 듣고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단언컨대 휴 다행이다 였을 겁니다. 여몽은 그래도 한번 형주를 빼앗으려 시도했던 만만찮은 인물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에 애송이가 왔다. 동쪽 국경의 위협이 사라진 셈입니다. 그리고 며칠 뒤 육손이 직접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육손 전에 그 편지의 일부가 그대로 실려 있어요. 전해 듣자 하니 장군께서 우금의 군대를 무너뜨리셨다 합니다. 멀리서 그 소식을 들으니 손뼉을 치며 기뻐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장군의 위세는 옛 명장들도 미치지 못합니다. 저는 어리석고 미천한 자로 이 자리를 맡게 된 것이 부끄럽기만 합니다. 부디 장군께서 살펴주시고 좋은 가르침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읽어보시면 어떠십니까? 완벽한 자세 낮추기예요. 저는 애송입니다. 장군은 위대하십니다. 저를 좀 돌봐주십시오. 이런 톤으로 느껴지시죠? 자, 여러분이 관우라면 이 편지를 받고 어떻게 판단하셨을까요? 아마 저였다면 입가에 빙그레 미소를 짓고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방심했을 겁니다. 이건 단순한 자만이라기보다는 정보가 제한된 상황에서 상대가 직접 보낸 자기 평가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어찌 보면 합리적인 판단이기도 했으니까요.
다만 이 상황에서도 의심이라는 딱 한 개의 성냥개비라도 가지고 있었더라면 분명 상황이 달라졌을 것도 사실이죠. 육손전은 그 다음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관우가 육손의 편지를 보고 그가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는 뜻이 있다고 여겨 다시는 경계하는 바가 없었다. 이에 형주 수비병을 모두 번성으로 옮겼다. 여러분 들으셨죠? 형주 수비병을 모두 번성으로 옮겼다. 이 한 문장이 관우 인생을 끝낸 문장입니다. 본거지 형주가 지금 텅 비었습니다. 텅 빈 형주 뒤로 육손이 진짜 모습을 드러낼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여기까지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동맹국 군주에게 던진 모욕, 후방 부하들에게 던진 협박, 그리고 무명의 청년에게 던진 방심. 셋 다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관우가 상대를 자기보다 아래로 봤다는 것. 송원은 개의 자식, 미방은 무능한 자빌꾼, 육손은 그저 애송이. 그가 무능해서 진 게 아니에요. 상대를 작게 봐서 진 겁니다. 그리고 그 세 개의 오판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219년 겨울 한 사람의 운명을 지식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무대의 마지막 막을 올려볼까요? 관우가 손권의 사신을 모욕해서 돌려보낸 그 순간 손권은 과연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역사는 그날의 손권에 대해 자세히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다음에 그가 한 행동으로 그 마음을 짐작할 수 있어요. 손권은 그 자리에서 즉시 한 가지 결단을 내립니다. 조조에게 밀서를 보냅니다. 평생의 라이벌, 적국의 군주에게요. 우리 손잡고 관우를 칩시다. 손권 입장에서 조조와 손잡는다는 건 자기 진영의 명분을 통째로 버리는 일이었어요. 그래도 했습니다. 그 정도로 관우의 모욕이 그의 자존심에 깊게 박혔던 거예요. 당시 관우가 왜 그런 말로 사신을 모욕하며 돌려보냈는지 속내까지는 알 수 없지만 그날 내뱉은 말 한마디로 천하의 외교 지형이 통째로 뒤집히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조조는 이 제안을 두말 없이 수락합니다. 그리고 사마이와 장제 같은 책사들에게 이 동맹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를 자문하죠. 사마이의 답은 차갑고 정확했습니다. 손권에게 형주를 약속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가 알아서 관우의 등에 칼을 꽂을 것입니다. 이게 219년 가을의 그림입니다. 적과 적이 손을 잡았고 관우는 그 사실을 알 수가 없었죠. 10월의 어느 밤, 장강상류 형주의 서쪽 국경. 평소 같으면 오나라 군선들이 가득했을 강물 위로 그날 밤은 이상하게 조용한 상선한 무리가 떠 있습니다. 노 젓는 소리도 거의 들리지 않아요. 뱃사공들은 모두 흰옷을 입고 있죠. 군복이 아니라 평범한 상인이나 어부의 옷이요. 그래서 후대 역사가들은 이 작전을 백이도강, 흰옷을 입고 강을 건넌 작전이라 부릅니다. 배 안에는 군인 수천 명이 숨죽이고 앉아 있었어요. 지휘관은 여몽. 병을 핑계로 물러났다던 그 오나라 여몽이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 지휘관으로 나타나게 된 걸까요? 그가 물러난 건 사실 진짜 병 때문이 아니라 관우를 방심시키기 위한 연극이었던 거죠. 상선들은 형주의 강변 초소들을 하나씩 지나갑니다. 초소에서는 의심하지 않았어요. 또 상인들이 지나가는구나 하고 손을 흔들었을 뿐입니다. 그러다 배가 강가에 닿는 순간 흰옷이 벗겨지고 갑옷이 드러납니다. 칼이 뽑히고 초소병들이 소리도 못 지르고 쓰러져요. 그날 밤 형주의 강변 방어선 전체가 단 한 명이 비명을 지를 새도 없이 무너지고 맙니다. 그리고 강 안쪽으로 텅 빈 형주 한복판으로 오나라 군대가 소리 없이 흘러 들어갑니다. 이 장면에서 한 가지 확인할 게 있습니다. 형주가 텅 빈 이유가 뭐였습니까? 관우가 육손의 편지에 방심해서 수비병을 모조리 번성으로 옮긴 그 결정 때문이었죠. 미처 챙기지 못한 의심한 조각 때문에 활짝 열려있는 형주, 적에게 아무런 위협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여몽은 그냥 걸어 들어갔을 뿐입니다. 11월 말 번성 앞 전선. 관우는 여전히 조인의 성을 압박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부하들이 이상한 말을 합니다. 장군, 후방에서 좀 이상한 소문이 들려옵니다. 처음에는 무시했습니다. 자기 군대가 천하를 떨게 한 게 불과 2달 전인데 후방에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소문이 점점 구체적으로 변합니다. 형주가 함락됐다고 합니다. 남군 태수 미방이 항복했다고 합니다. 공안의 사인도 함께 투항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정타가 옵니다. 관우전의 한 줄로 적힌 가슴이 무너지는 장면이에요. 권이 이미 강릉에 입성했으며 관우의 처자식과 부하 장병들의 가족을 모두 사로잡아 두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형주에 있던 부하들의 처자식과 늙은 부모들, 그리고 관우 자신의 가족까지 전부 송원의 손에 잡혀버린 겁니다. 그리고 손권은 영리한 사람이었습니다.
잡힌 가족들을 학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식량과 옷을 주고 걱정 마라, 너희 가족은 우리가 잘 돌보고 있다 는 소문을 전선의 관우 군대에 의도적으로 흘려보냈습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관우의 군대가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병사들이 매일 밤 1명, 2명씩 사라졌어요. 도망쳐서 가족이 있는 형주로 돌아가기 위해서요. 거기 가면 손권이 죽이지 않고 받아준다고 하니까요. 천하를 떨게 했던 그 군대가 단 한 발의 화살도 맞지 않고 안에서부터 무너져버리는 상황이 된 겁니다. 여러분이 관우라면 이 순간 어떤 기분이셨겠습니까? 과연 이때 관우는 이 모든 일이 자신의 말과 행동 때문에 벌어졌다는 걸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었을까요? 관우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한 사람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가까운 상용 지역을 지키던 유봉과 맹달. 유봉은 유비의 양아들이었어요. 관우에게는 조카뻘입니다. 거리도 가깝고 군대도 있었어요. 와서 구해주기만 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기록은 왠지 짧고 차갑습니다. 유봉과 맹달은 산소개군이 가단정되지 않았다는 핑계로 명령을 받들지 않았다. 거절했어요. 조카가 숙부의 구원 요청을 거절한 겁니다. 왜였을까요? 유봉전을 읽어보면 그에 대한 단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유비가 유봉을 양아들로 들였을 때 그 결정에 반대했던 사람이 바로 관우였어요. 훗날 후계 문제로 분란이 생길 것이다 라며 유비를 말렸습니다. 유봉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자기를 환영하지 않았던 숙부를 어떤 마음으로 받겠습니까? 맹달도 마찬가지였어요. 평소 관우에게 무시당하던 인물이었죠. 이걸 단순히 못된 후배들이 배신했다로 보면 안 됩니다. 그동안 관우가 그들에게 어떻게 대했는지의 결과값에 가깝죠. 평소에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위기의 순간에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를 결정합니다. 이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통하는 진리이지 않습니까? 물론 유봉과 맹달의 거절에도 변호의 여지는 있어요. 그들이 지키던 상용은 산악지대였고 새로 점령한 지 얼마 안 된 불안한 땅이었습니다. 거기서 군대를 뺐다가 그 지역마저 잃으면 더 큰 손실이라는 계산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계산이 평소 관우가 그들을 인격적으로 대했더라면 다르게 작동했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지요. 맥성 219년 12월의 밤, 이제 마지막 장면입니다. 관우는 결국 군대 대부분이 와해된 차에 10여 명의 패잔병만 데리고 맥성이라는 작은 성으로 도망쳤습니다. 한때 천하를 떨게 했던 그 사람이 이름도 잘 알려지지 않은 시골 성에서 추위와 굶주림에 떨고 있었어요. 송원의 포위망이 점점 좁혀옵니다. 관우는 한밤중에 마지막 탈출을 감행해요. 아들 관평, 그리고 몇 명의 부하들과 함께 좁은 산길을 따라 서쪽으로 도주합니다. 그러나 길은 이미 막혀 있었습니다. 임저라는 작은 마을 어귀에서 매복하고 있던 오나라 장수 마충에게 사로잡히죠. 219년 12월, 관우와 아들 관평은 그 자리에서 참수당합니다. 향년 약 58세, 인생 최고의 정점에 서 있던 지 정확히 6개월 뒤 천하를 진동시켰던 그 이름이 한 줌의 흙으로 사라진 순간이었습니다. 자, 신이라 불리는 이 남자 관우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그리고 그 후 관우의 죽음이 불러온 후폭풍이 미친 듯이 촉으로 휘몰아치기 시작해요. 219년 겨울 관우가 죽었다는 소식이 총나라에 도착한 그 순간부터 도미노가 무너지듯 하나씩 차례대로 쓰러지기 시작합니다. 먼저 형의 복수에 미친 듯이 매달리던 장비는 부하들을 학대하다가 결국 자기 부하 2명에게 암살당했어요. 관우가 죽은 지 채 1년 반이 안 된 시점이에요. 그리고 유비. 평생을 신중하게 살아온 그 유비가 관우의 죽음 앞에서 평생 처음으로 이성을 잃고 이릉대전을 일으킵니다. 제갈량을 비롯한 신하들이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위나라가 진짜 적입니다. 라며 말렸지만 듣지 않죠. 그리고 관우의 오판 이야기 마지막에 나왔던 무명의 청년 바로 그 육손에게 총나라 정예 7만 명을 통째로 잃습니다. 유비 본인도 이 패배의 충격으로 1년도 못 가 죽어요. 이게 진수가 적어둔 이치의 떳떳함이라는 5글자의 진짜 무게입니다. 한 사람의 자만이 동생을 죽이고 형을 죽이고 나라의 군대를 절반 가까이 날리게 되는 결과를 가지고 온 거예요. 제갈량이 평생을 바쳐 그렸던 천하삼분지계의 청사진은 관우가 손권의 사신에게 던진 그 한마디부터 무너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청구서의 마지막 줄에 총나라의 멸망이 적혀 있었습니다. 자, 이야기의 시작에서 질문드렸던 총나라를 망하게 한 사람이 관우였다는 이야기, 이제 조금
공감이 되시나요? 그런데 자기 나라를 무너뜨린 이 사람을 1700년이 지난 지금 신처럼 추앙하고 있습니다. 중국 본토는 물론이고 대만, 홍콩, 동남아, 그리고 우리나라 서울 종로구 동묘에까지요. 많은 사람들이 관우 사당에 향을 피우고 관우 그림 앞에서 절을 할 정도로요. 자신의 나라를 망하게 하는데 큰 원인이 된 패장이 던체에서 신이라 불릴 만큼 강력한 추앙을 받게 되었는지 조금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사람들이 관우를 신으로 모신 건 그가 천하무적이어서도 아니었고 한 번의 실수도 없는 완벽한 인간이어서가 아니었어요. 관우는 천하의 정점에 섰다가 그 자리에서 자기 자신에게 졌습니다. 신이 될 만큼 위대했고 동시에 한 인간으로서 추락할 만큼 결함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관우의 양면을 다 보고도 후대 사람들은 그를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끌어안았어요. 왜였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누구라도 그렇지 않나요? 일이 잘 풀릴 때는 자기가 대단한 줄 알고 정점에 섰을 때 주변 사람을 작게 봅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한순간에 무너지죠. 그게 회사일 수도 있고 가정일 수도 있고 인간관계일 수도 있어요. 우리 모두는 작은 관우들입니다. 다만 그 무대가 천하가 아니라 우리 일상이었을 뿐이에요. 진수가 그를 강이 작은 네 글자로 정리한 건 관우를 비웃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정점에 선 인간이 어떤 함정에 빠지는지를 후세에 남기기 위해서였어요. 아마도 우리의 인생에도 분명히 번성공방전 같은 순간이 있을 겁니다. 인생 최고의 정점, 모든 게 내 손 안에 들어왔다고 느껴지는 순간 말이죠. 그 순간이 오면 한번 멈춰서 거울을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점에 섰을 때 가장 무서운 적은 칼을 든 자가 아니라 거울 속 자기 자신의 그림자라는 사실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해요. 관우가 1800년 전에 우리에게 남긴 교훈은 무공도 충의도 아닌 단 한 가지, 이것이 아닐까요? 가장 강한 적은 가보단 나 자신이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삼국지 속 인물은 누구인지 남겨주세요.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호기심 사록이었습니다.